그날 고추를 따러 갔다가 상상하지도 못한 다른 것이 내 안에 깊숙이 들어왔습니다. 그것은 내 안을 휘저었고 그로 인해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습니다. 강원도 산골 마을에 사는 60살. 김태수는 해마다 가을이 되면 몸보다 마음이 더 무거워졌다. 찬 이슬이 맺힌 고추잎 사이로 아침 햇살이 퍼질 때 그는 늘 혼자 밭을 바라보며 한숨을 쉬곤 했다. 강원도 깊은 산골에 자리한 그의 고추밭은 적막했고 주변은 이른 아침부터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만 들릴 뿐이었다. 아내가 떠난 지도 어느덧 15년. 그가 지내는 집은 여전히 그녀의 손때가 묻은 그 상태로 남아 있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주방 구석에 걸린 그녀의 앞치마를 정리할 용기가 나지 않았다. 고추밭 일은 매년 이맘때가 가장 힘들다. 가을볕을 머금은 고추들이 한창 붉게 익어가고 수확철이 절정에 이른 시기였다. 혼자 감당하기엔 고추밭이 너무 넓고 고추는 너무 많았다. 마을 후배가 얼마 전 다녀갔었다. 형님, 요즘 밭일 혼자 하시기 힘드시잖아요. 제가 아는 용역업체 하나 있는데 사람들 잘 보내줘요. 젊고 힘 좋은 친구들 많습니다. 태수는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사람 쓰는 게 아직도 어색했지만 이번만큼은 혼자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다. 그래서 그날 아침, 그는 누구보다 일찍 밭에 나와 고추 상태를 살피고 있었다. 가끔 멧돼지나 고라니가 내려와 해를 끼치기 때문에 늘 긴장을 늦출 수 없었다. 두꺼운 고무장화를 신고 밭을 한 바퀴 돌고 나니 멀리 마을 입구 쪽에서 누군가 다가오는 모습이 보였다. 눈이 침침한 태수는 눈을 찌푸리고 시야를 좁혔다. 어깨에 가방을 맨 그 모습은 언뜻 보기엔 남자 같지 않았다. 가까이 올수록 확신이 들었다. 분명 여성이었다. 그리고 그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혹시 김태수 씨 맞으세요? 맑고 단정한 목소리였다. 태수는 어리둥절한 채 대답했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저 박윤이라고 합니다. 오늘 일 도우러 왔어요. 용역업체에서 나왔습니다. 태수는 놀랐다. 마을 후배가 분명 젊고 힘 좋은 사람을 보낸다던 말과는 달랐다. 주름진 눈가에 미소를 머금고 있었지만 긴 농사일을 견디기엔 너무 약해 보였다. 말라 보이는 어깨, 얇은 팔뚝, 그리고 가녀린 허리. 이런 일 괜찮으시겠어요? 고추 따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허리도 많이 숙여야 하고 햇볕도 강해서요. 걱정 마세요. 저 이런 일 꽤 했어요. 몸이야 좀 힘들어도 마음은 편하니까요. 그녀는 고개를 숙이며 웃었다. 말투에서 묘한 자신감이 느껴졌다. 태수는 더 묻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다. 반머리에 나란히 선 두 사람. 태수는 간단한 요령을 설명해줬다. 이쪽 줄 맡으시고 붉게 익은 고추만 따세요. 푸른 건 남겨두고 너무 무른 건 버리시고요. 윤희는 네, 라고 대답하고 곧장 작업을 시작했다. 태수는 그녀의 손놀림을 유심히 살폈다. 생각보다 능숙했다. 고추 꼭지를 꺾는 손끝이 빠르면서도 섬세했고 비닐바구니 안에는 손질된 고추들이 가지런히 담겼다. 함께 일을 하다 보니 어느새 처음 만난 어색함은 금세 사라졌다. 이전에 이런 일 자주 하셨나 봐요. 네, 서울에서 내려온 지 3년 됐는데 그때부터 여기저기 밭을 도우면서 살고 있어요. 도시에서 일하는 것보다 저는 이런 일이 훨씬 좋네요. 서울이요? 네, 강북 쪽에서 살았어요. 혼자 살다 내려왔습니다. 그녀의 말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 무언가 사연이 담겨 있는 듯 보였다. 태수는 더 묻지 않았다. 그리고 그녀가 맡은 고추줄기를 다시 한번 훑어보니 딴 자리도 깔끔했고 방식도 능숙했다. 예상 밖의 모습에 태수는 고마움을 느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점차 말수가 줄었다. 둘 다 밭일에 집중하느라 말보단 손과 몸이 더 바빴다. 땀이 이마를 타고 흘렀고 햇빛은 점점 강해졌다. 그런데도 윤희는 쉬자는 말 한마디 없이 묵묵히 손을 움직였다. 태수가 일부러 쉬자고 말해도 그녀는 웃으며 계속 일을 했다. 괜찮아요. 한창 흐름 탈 때는 멈추는 게 더 피곤하더라고요. 태수는 그 말에 묘하게 감동했다. 혼자 밭일을 하며 말을 잇고 살았던 지난 세월 속에 이렇게 말 한마디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다는 사실을 오랜만에 느꼈다. 밭일은 오전 내내 그렇게 이어졌다. 태수는 오랜만에 누군가와 함께 일하며 땀을 흘렸고 함께하는 사람이 있어 햇빛도 덜 따갑게 느껴졌다. 그날 아침 태수의 고추밭에 찾아온 건 단지 일꾼 한 명이 아니었다. 오랫동안 굳게 닫혀있던 그의 무거운 마음이 조금씩 열리기 시작했다. 고추밭에서 오전 내내 함께 고추를 따고 나니 태수는 슬슬 허기가 느껴졌다. 땀이 이마를 타고 내려왔고 그의 옷은 등짝에 달라붙었다.
아직 가을이라지만 햇살은 여전히 뜨거웠다. 작업을 마친 윤희 역시 이마에 수건을 얹은 채 한 손으로 허리를 짚었다. 하지만 표정은 밝았다. 낯선 일을 능숙하게 소화하는 그녀에게 태수는 점점 관심이 갔다. 점심은 마을 식당에서 도시락 시켜올까요? 이 근처에 백반 잘하는 집 있어요. 태수의 제안에 윤희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제가 간단히 뭐라도 해드릴게요. 직접 해먹는 게 훨씬 좋아요. 밭일만으로도 힘드실 텐데 무슨 요리까지 부엌만 잠깐 빌릴 수 있을까요? 윤희는 그러고는 작업용 가방에서 작고 낡은 천 보따리를 꺼냈다. 그 안에는 다듬어진 애호박 1개, 작은 된장 항아리, 잘 말린 멸치 몇 마리가 들어있었다. 태수는 잠시 멍해졌다. 다른 여성이 집 부엌에 들어가는 건 아내가 떠난 이후로 처음이었고 그가 마지막으로 누군가가 해준 밥을 먹었던 건 너무도 오래전이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말했다. 그럼 이쪽으로 오세요. 집이 좀 오래돼서 부엌이 편하진 않을 거예요. 괜찮아요. 오히려 오래된 집이 더 정겹죠. 윤희는 마당에 들어서자마자 익숙한 듯 발걸음을 옮겼다. 작은 텃밭에서 파한 뿌리와 풋고추 몇 개를 똑똑 따더니 그것을 물에 씻어 부엌으로 들어갔다. 태수는 그 모습이 어쩐지 낯설지 않았다. 오래전 아내가 해주던 모습과 겹쳐 보였다. 태수는 부엌 문턱에 서서 윤희의 뒷모습을 가만히 바라보았다. 윤희는 먼저 쌀을 씻어 솥에 앉히고 그 옆에서 된장을 푼 냄비를 불에 올려 끓이기 시작했다. 멸치와 다시마로 육수를 내고 썰어놓은 애호박과 파를 넣었다. 보글보글 끓으며 구수한 냄새가 집안에 퍼지기 시작했다. 찌개 끓는 소리, 채소 써는 소리. 그녀가 요리하는 뒷모습을 보니 태수는 오랜만에 집안이 꽉 차 있는 느낌이 들었다. 태수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조심스레 말했다. 저기 윤희 씨, 혹시 예전에 식당 같은 데서 일하셨어요? 아니요. 그냥 평생 집에서 살림만 했어요. 말끝에 가볍게 웃었지만 그 말이 무겁게 느껴졌다. 찌개 냄새는 금세 집안을 가득 채웠고 잘 익은 밥을 밥그릇에 담으며 윤희는 손수상을 차리기 시작했다. 작은 상 위에 뜨거운 된장찌개, 김이 모락모락 나는 흰쌀밥, 거기에 그녀가 아침에 챙겨온 김치까지 얹으니 단출하지만 정갈한 밥상이 되었다. 태수는 상 앞에 앉으면서 자신도 모르게 한참 동안 눈을 떼지 못했다. 그녀가 건넨 숟가락을 들고 태수는 조심스럽게 된장찌개를 한 숟갈 떴다. 짭조름한 맛과 달큼한 국물, 그리고 무겁지 않은 된장의 구수한 풍미가 입안에 퍼졌다. 태수는 그 맛이 너무 익숙했다. 아내가 생전에 끓여주던 된장찌개 맛과 비슷했다. 이거 진짜 맛있네요. 입에 맞으세요? 네, 진짜 너무 맛있어요. 정말 오랜만에 집밥다운 밥을 먹는 것 같아요. 윤희는 고개를 숙이며 살짝 웃었다. 된장은 제가 직접 담근 거예요. 항상 조금씩 가지고 다녀요. 어디에 가든 된장 하나 있으면 마음이 편해서요. 태수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고 대신 그는 그릇에 담긴 밥을 천천히 꾹꾹 씹으며 먹었다. 집밥의 따뜻한 온기가 몸속에 퍼질 때 그의 무겁던 마음 한구석까지 풀어지는 듯했다. 항상 혼자 대충 끼니를 때우며 살아온 것도 벌써 15년. 그런데 지금 이렇게 누군가가 차려준 따뜻한 밥상을 앞에 두고 따뜻한 사람과 마주 앉아 함께 밥을 먹는 것. 태수는 오랜만에 살아있는 느낌을 받았다. 윤희는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다. 태수 씨, 혹시 고추장도 직접 담그세요? 예전엔 아내가 했었죠. 저는 곁에서 돕는 정도였고, 근데 요즘엔 귀찮아서 그냥 사 먹어요. 올해 고추도 많이 나셨고, 날씨도 좋으니 고추장 담그는 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고추장. 언제부터인가 잊고 지냈던 단어였다. 그런데 윤희가 고추장에 대해서 말하자 태수는 문득 예전이 그리워졌다. 아내가 고추장을 담그던 그 시절이 글쎄요, 생각도 못 해봤네요. 고추장을 다시 담근다니. 그럼 제가 도와드릴게요. 며칠만 같이 고생하면 돼요. 그녀는 아무렇지 않게 말했지만 그 한마디는 태수에게 묘한 설렘으로 다가왔다. 무거웠던 마음이 그녀 덕분에 차츰 녹아내리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는 그날 이후로 그녀와의 점심을 기다리게 되었다. 공기가 한층 차가워진 새벽, 태수는 평소보다 훨씬 이른 시간에 잠에서 깼다. 전날 윤희가 끓여준 된장찌개의 향이 어쩐지 아직도 집안에 남아있는 것 같았다. 잠에서 덜 깬 몸을 일으켜 부엌으로 나간 그는 어제 남은 찌개를 데워 간단히 아침을 먹으려 했다. 그런데 순간 마당 너머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렸다. 저기요, 김태수 씨 맞죠? 문을 열고 나가보니 낯선 남자 하나가 서 있었다.
4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그는 야구 모자에 회색 작업복을 입고 있었고 어깨에는 가벼운 가방 하나를 메고 있었다. 태수는 순간 당황한 얼굴로 물었다. 예, 맞는데요. 누구신지? 아, 저는 김철수라고 합니다. 용역 업체에서 나왔어요. 오늘부터 고추 따는 일 돕기로 했습니다. 그 말에 태수는 눈썹을 찌푸리며 말했다. 어제 오신 여성분은요? 박윤희 씨요. 철수는 애매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다. 아, 그분 말씀이시군요. 업체 쪽에서 얘기가 달라졌다고 해서 갑자기 다른 농장으로 옮기셨다고 들었어요. 저도 정확히는 잘 몰라요. 그냥 오늘부터 이쪽으로 가라는 말만 듣고 왔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수의 가슴 안쪽이 먹먹해졌지만 애써 담담한 표정을 지었다. 뭐, 알겠습니다. 그럼 이쪽 줄부터 맡아주세요. 따는 요령은 간단합니다. 철수를 고추밭으로 안내한 뒤 태수는 혼자 밭의 반대편에 섰다. 손에 고추를 쥐었지만 마음은 온통 그녀에게 가 있었다. 어제 윤희가 따던 자리, 그녀가 앉아 땀을 닦던 그 도리자, 그녀가 담아놓은 고추 바구니가 생각났다. 그렇게 그냥 떠난 걸까? 혼잣말처럼 속으로 중얼거리며 그는 손을 멈췄다. 어쩐지 오늘은 고추가 잘 보이지도 않고 허리는 평소보다 더 아픈 듯했다. 철수는 묵묵히 성실하게 일을 했지만 태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점심시간이 되자 태수는 철수에게 마을 식당에서 도시락을 사오라고 말했다. 돈은 여기 있습니다. 2개만 사오세요. 철수가 자리를 비우자 태수는 고추밭 한 구석에 조용히 주저앉았다. 고추밭에서 들렸던 그녀의 목소리가 지금은 더없이 멀게만 느껴졌다. 그가 눈을 감고 고개를 들자 높고 푸른 하늘 사이로 철새들이 날아가고 있었다. 한 번 날아간 철새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 말처럼 그녀도 그렇게 돌아오지 않는 걸까? 그날 오후 해가 질 때까지 그는 묵묵히 일을 이어갔다. 철수는 능률도 좋고 묻는 말 없이 조용한 사람이었다. 그러나 아무리 성실해도 태수는 마음에 들지 않았다. 고추밭은 똑같이 넓고 고추는 여전히 붉었지만 태수에게는 어제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태수는 저녁 준비를 하려다 냉장고 문을 열었다. 문 안쪽에 놓여있던 된장찌개 한 그릇. 윤희가 끓여놓고 간 그 찌개. 그는 그것을 꺼내 냄비에 부어 조용히 불을 올렸다. 김이 올라오고 국물이 끓기 시작했지만 맛은 달랐다. 분명 똑같은 재료, 똑같은 찌개인데도 입에선 아무런 감흥이 없었다. 그는 몇 숟갈만 뜨고 수저를 내려놓았다. 그날 밤 태수는 잠을 이루지 못했다. 창밖을 내다보며 그녀가 고추를 따던 밥머리를 바라보았다. 그렇게 잠 못 이루고 밤을 보낸 태수는 해가 뜨자마자 마을 후배 최일석을 찾아갔다. 야, 일석아. 저번에 우리 밭에 왔던 여자분 있지? 박윤희 씨. 그분 어디 가신 거야? 일석은 담배를 입에 물고는 말했다. 형님, 안 그래도 지금 골치 아파. 그분 어제부터 다른 농장으로 갔는데 그 농장 주인이 좀 안 좋더라고. 뭐가 안 좋아? 일꾼들한테 막 대하고 특히 나이 있는 여자분들한테 더 심하게 군대. 태수의 얼굴이 굳어졌다. 말없이 트럭 열쇠를 집어들고 일석을 돌아보지도 않은 채 뚜벅뚜벅 걸어 나갔다. 그는 그렇게 그녀를 향해 다시 길을 나섰다. 태수는 가슴속 어딘가에서 뭐라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이 끓고 있었다. 그는 차에 올라타는 순간부터 두 손에 힘이 들어갔다. 트럭 핸들을 쥔 손등엔 핏줄이 도드라졌고 입술은 굳게 다물었다. 가을 햇볕이 따뜻하게 내려앉는 아침이었지만 그의 얼굴은 찬 바람을 맞은 듯 무거웠다. 최일석이 말한 농장은 마을을 지나 한참을 더 올라가야 하는 산기슭 쪽에 있었다. 농장이라기보다 커다란 비닐하우스가 여러 동 늘어서 있는 토마토 재배지였다. 이 일대에서도 가장 일손이 바쁜 곳으로 알려져 있었고 동시에 가장 주인이 거칠다는 소문이 도는 곳이었다. 트럭은 자갈이 깔린 비포장기를 따라 덜컹이며 달렸고 뒤로는 흙먼지가 피어올랐다. 핸들을 부여잡은 태수는 내내 말이 없었다. 도로 한쪽에 토마토 체험 농장이라는 허름한 간판이 나왔고 그가 도착했을 때 멀리서부터 고함 소리가 들려왔다. 이렇게 대충 하면 언제 끝낼 거야? 눈깔은 왜 달고 다니는 거야? 그냥 붙여놓은 거야? 태수는 그 목소리에 숨을 멈췄다. 천천히 비닐하우스 쪽으로 다가가며 사람들을 둘러봤다. 일꾼들이 여러 명 흩어져 있었고 그 가운데 고개를 숙이고 일하고 있는 윤희가 있었다. 햇빛 가리개 모자를 눌러쓰고 작은 손으로 토마토 상자를 정리하고 있었다. 그 옆에 있는 남자는 몸집이 크고 얼굴이 붉게 상기된 채로 소리를 질러대고 있었다. 야, 이 여자야. 도대체 여긴 왜 왔어? 일을 못하면 집에서 애나 보든가.
그 말에 태수의 이성이 끊겼고 그는 주먹을 꽉 쥔 채 그 앞으로 걸어나갔다. 그만하시죠. 농장주는 누군지 모르는 태수를 훑어보며 말했다. 뭐요? 당신 누구요? 저 사람 제가 아는 분입니다. 왜 이렇게 함부로 말합니까? 당신이 알든 말든 일을 못하는데 농사 잘못되면 당신이 책임질 거야? 제가 데려갑니다. 더 이상 이런 곳에 있을 이유 없습니다. 말을 마친 태수는 윤희 쪽으로 걸어갔다. 그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태수를 바라봤다. 놀란 눈과 미안하고 슬퍼 보이는 그녀의 표정. 이제 됐어요. 그만 가요. 윤희는 아무 말 없이 태수를 따라 나섰다. 뒤에서 농장주는 여전히 뭐라 중얼거렸지만 태수는 신경 쓰지 않았다. 태수가 트럭 조수석 문을 열었고 그녀는 조심스럽게 앉았다. 태수도 차에 타고 잠시 그녀를 바라본 뒤 입을 열었다. 많이 힘드셨죠?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괜찮아요. 이런 일엔 익숙해서. 윤희 씨, 태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익숙하다고 해서 당연해질 일이 아니에요. 당신은 충분히 좋은 대우를 받을 가치가 있어요. 그 말에 윤희의 눈가가 순간 흔들렸다. 한동안 말이 없더니 이윽고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말 고마워요. 트럭은 고추밭이 있는 마을로 향했다. 길 위로 햇살이 비스름이 쏟아졌고 논 사이로 억새풀이 하늘거렸다. 그날 오후 태수는 평소보다 훨씬 일찍 일을 마쳤다. 마음은 복잡했고 동시에 안정되었다. 윤희가 다시 돌아온 것이 믿기지 않았고 자신이 이토록 누군가를 걱정할 수 있다는 사실도 놀라웠다. 고추밭 옆에 앉아있던 그는 멀리 산을 바라보며 조용히 숨을 돌렸다. 그때 부엌 쪽에서 무언가 다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오늘 저녁 제가 준비해도 될까요? 윤희가 삼겹살 몇 근과 막걸리 병을 들고 서 있었다. 태수는 순간 당황했다. 아니에요. 오늘은 제가 해야죠. 점심도 못 드셨잖아요. 괜찮아요. 오늘 도와주셨잖아요. 감사하니까 제가 고기로 갚을게요. 그녀는 간이 석쇠를 가져와 불을 피우기 시작했고 고추밭에서 따온 풋고추와 마늘도 함께 구웠다. 저녁 노을이 내려앉은 평상 위 막걸리를 따라주며 태수는 물었다. 서울에 계실 땐 어떤 일이 있으셨는지 물어봐도 될까요? 윤희는 잠시 술잔을 바라보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남편이 사업을 했어요. 잘 나갈 땐 참 좋았죠. 근데 어느 순간 보증 잘못 서고 빚이 쌓이고 결국 남편은 극심한 스트레스로 마음고생하다가 세상을 떠났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담담함 뒤에 눌러 담은 아픔이 보였다. 태수는 말없이 그녀를 바라만 보았고 그녀는 이어서 말했다. 남은 건 빚뿐이었어요. 집도 가게도 다 정리했죠. 그래서 시골로 내려왔어요. 조금이라도 벌고 조금이라도 버텨보려고 살아야 하니까요. 태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가만히 고개를 끄덕였다. 말없이 막걸리를 기울이던 그는 입을 열었다. 저도 아내를 잃은 지 15년 됐어요. 처음엔 정말 이 세상이 다 무너지는 줄 알았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서로의 고통을 나누었다. 말은 적었지만 마음은 깊게 이어지고 있었다. 먹던 고기가 식고 막걸리 병이 비워졌을 때 어느새 두 사람의 표정은 한결 부드러워져 있었다. 그날 밤 윤희는 농막에서 자겠다고 했지만 태수는 계속해서 마음이 걸렸다. 그리고 그는 잠자리에 들기 전 속으로 되뇌었다. 당신을 계속 지켜주고 싶습니다. 폭우는 예고 없이 시작되었다. 처음에는 가늘게 내리는 보슬비였고 곧 굵은 빗방울이 처마 끝을 때리더니 금세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했다. 생각보다 비가 많이 오네. 아직 잠들지 못한 태수가 창문 너머로 바라보았다. 윤희가 잠들어 있는 농막 쪽 지붕이 어렴풋이 보였다. 오래된 농막은 비만 오면 어김없이 물이 샜다. 예전엔 아내가 생전에 손수 손질해 놓았지만 그 후로는 크게 손을 보지 않았다. 윤희가 그곳에서 자고 있을 걸 생각하니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결국 태수는 이불을 걷어내고 일어섰다. 부엌문을 열자 밤 공기 사이로 찬 기운이 스며들었다. 빗방울은 지붕을 세차게 두드리고 있었고 걸음을 내딛자마자 신발이 흠뻑 젖었다. 그는 비를 맞아가며 농막 쪽으로 달렸다. 농막 앞에 다다르자 예상대로 천장에서 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다. 양동이 몇 개가 놓여 있었고 대야에는 이미 물이 반쯤 차 있었다. 그 가운데 윤희가 젖은 이불을 끌어안은 채 허둥지둥 물을 받고 있었다. 윤희 씨! 그녀는 고개를 돌리며 놀란 눈으로 태수를 바라봤다. 태수 씨, 안 주무시고 왜? 그런 말은 제가 해야죠. 여기서 주무실 수 있는 상태가 아니잖아요. 조금만 정리하면 괜찮아요. 금방 마를 거예요. 태수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다. 이불까지 다 젖었는데 어떻게 자요?
그냥 집 안으로 가요. 윤희는 손사래를 치며 말했다. 그럼 너무 민폐예요. 민폐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젖었는데 어떻게 자요? 제가 신경 쓰여서라도 잠 못 자요. 제 말 들어요. 그 말에 윤희는 아무 말 없이 태수의 눈을 바라봤다. 그 눈빛 속에 깃든 진심이 느껴졌는지 이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두 사람은 비에 흠뻑 젖은 채 마당을 지나 집 안으로 들어왔다. 거실에서 수건을 꺼내 그녀에게 건네며 말했다. 이걸로 머리 좀 닦으세요. 그리고 옷도 갈아입으셔야죠. 옷장이 있는 방으로 들어가 15년째 손대지 못한 서랍을 열었다. 아내의 옷들이 아직 그 자리에 고스란히 있었다. 무늬가 바래고 살짝 구겨져 있었지만 입을 만한 옷을 찾아 꺼냈다. 이거 입으세요. 사이즈는 얼추 맞을 거예요. 깨끗하게 세탁된 거예요. 윤희는 옷을 받아들며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당연하죠. 감기 걸려요. 빨리 갈아입으세요. 그녀는 안방 쪽으로 들어가 옷을 갈아입었다. 태수는 그 사이 물이 새지 않는 방을 찾으려 온 집안을 살폈지만 거실도 마루도 지붕이 낡아 이미 여기저기 물이 들이치고 있었다. 결국 안전한 방은 안방 하나뿐이었다. 윤희가 옷을 갈아입고 나오자 태수는 난처한 얼굴로 말했다. 정말 죄송한데요. 방이 여기 하나뿐이에요. 다른 데는 다 물이 새네요. 괜찮으시다면 여기서 주무시죠. 전 거실에서 잘게요. 윤희는 곧장 고개를 저었다. 거실도 빗물이 샌다면서요. 두 사람은 서로 양보하느라 한참을 실랑이 하다가 결국 이불을 두 채로 나눠 태수는 바닥에 깔고 자고 윤희는 침대에서 자는 것으로 결정했다. 방 안은 조용했고 두 사람은 각자 이불 속으로 몸을 뉘었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다. 비는 여전히 지붕을 두드리고 있었고 가끔 천장에서 삐걱거리는 소리도 들려왔다. 방 안은 조용했지만 서로의 숨결이 어렴풋이 들렸다. 다른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숨을 쉬고 있다는 것. 오랜만의 일이었기에 더 어색하고 낯설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윤희가 먼저 입을 열었다. 아니에요. 당연한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다시 잠시 침묵에 빠졌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는 말없이 오가는 감정이 있었다. 태수 씨, 이 옷 사실 받으면서 조금 놀랐어요. 태수는 한참 말이 없었다. 그러고는 조용히 대답했다. 그동안 손을 못 댔어요. 아내가 떠나고 나서 그 방도 그 옷도 그대로 두고 있었어요. 하지만 윤희 씨라면 괜찮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윤희는 이불 속에서 조용히 그의 말을 들었다. 그 말은 그에게도 그녀에게도 어떤 의미인지 서로 잘 알고 있었다. 지나간 시간을 꼭 붙잡고 살던 그가 처음으로 현재의 사람을 위해 과거를 내려놓은 순간. 그리고 윤희는 그 현재의 사람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새벽녘, 비는 점차 잦아들었다. 창밖은 여전히 흐렸고 차가운 빗소리가 들려왔지만 방 안은 따뜻했다. 그날 밤 태수와 윤희는 같은 방에서 서로의 숨결을 느꼈다. 조심스럽고 조용했지만 분명히 더 가까워진 밤이었다. 태수가 눈을 떴을 때 새벽은 이미 밝아오고 있었다. 빗소리는 잦아들었고 창문 너머로 흐릿한 햇살이 들이치고 있었다. 평소보다 훨씬 깊게 잠든 그는 뒤척이며 몸을 일으켰다. 마당이 조용했다. 이불을 정리한 뒤 문을 열자 고소한 된장 냄새가 부엌에서 퍼져나왔다. 그는 순간 멈춰 섰다. 타닥타닥 무언가 볶아지는 소리, 냄비 뚜껑이 들썩이는 소리, 그리고 조용히 움직이는 발소리. 전날 밤 비에 젖어 피곤했을 법한데 윤희는 벌써 일어나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부엌 문가에 기대어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머리는 정갈이 묶여 있었고 그의 아내가 입던 수수한 체크무늬 앞치마가 허리에 매여 있었다. 신기하게도 그 모습이 낯설지 않았다. 오히려 오래전 어느 평범한 날의 기억을 그대로 꺼내온 듯한 착각이 들었다. 벌써 일어나셨어요? 윤희가 돌아보며 살짝 웃었다. 윤희 씨야말로 조금 더 주무시지. 어제 많이 피곤하셨을 텐데요. 비 오는 날은 이상하게 잠이 일찍 깨더라고요. 그리고 태수 씨 집에서 자고 일어나니 괜히 기운이 더 나요. 그녀는 웃으며 찌개에 간을 맞췄다. 밥솥에서는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고 있었고 부엌 식탁에는 벌써 김치, 나물무침, 고추 장아찌가 소박하게 준비되어 있었다. 태수는 말없이 냉장고에서 물을 꺼내 물컵에 따라 그녀 옆에 조용히 놓아주었다. 농막은 괜찮았어요? 밤새 비가 많이 샌 것 같아요. 아침에 보니까 이불도 완전히 젖었고 마루 쪽은 바닥까지 흥건하더라고요. 오늘 낮에 시간 나면 정리하러 같이 가죠. 이후 아무 말 없던 태수는 말했다. 당분간은 이 집에서 주무셔도 돼요. 윤희는 숟가락을 들다 말고 멈칫했다. 정말 그래도 될까요?
그럼요. 집은 혼자보단 두 사람이 쓰는 게 훨씬 따뜻하잖아요. 그 말에 그녀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따뜻하다는 표현이 뭉클하게 다가왔다. 그동안 너무나 많은 날들을 찬 바람과 침묵 속에서 지내왔기에 따뜻함이라는 말 한마디에 마음이 풀어지는 자신을 느꼈다. 그렇게 그날부터 두 사람의 동거는 자연스럽게 시작되었다. 아침이 되면 윤희는 먼저 일어났다. 집안 구석구석을 정리하고 아침밥을 준비하고 텃밭에서 쑥갓이나 상추를 따왔다. 태수는 주방 문턱에 기대서 그런 윤희를 바라보다가 자연스럽게 물을 가져오거나 식탁 위에 수저를 놓았다. 두 사람의 일상은 여느 부부와 다를 것 없었다. 함께 고추밭에 나가 일하고 윤희가 준비한 보자기에 포장된 도시락을 함께 나눠 먹고 잠깐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물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그 시간이 점점 많아졌다. 저녁이 되면 윤희는 부엌에 섰고 태수는 어설프지만 고사리를 다듬거나 팔을 썰었다. 윤희는 그런 그를 종종 놀리곤 했다. 태수 씨, 이젠 정말 부엌 살림꾼 다 되셨어요. 그들은 저녁을 먹고 나면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았다.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별이 보이는 날이면 함께 별을 올려다보고 바람 부는 날이면 함께 나무십 스치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서로의 하루를 나누는 동반자로서 그 둘은 매일을 새롭게 맞이하고 있었다. 햇살이 곱게 내려앉은 마당에 고추들이 빨갛게 말라가고 있었다. 바닥에 펼쳐진 멍석 위에는 태수가 전날 수확한 고추들이 고루 퍼져 있었고 그 옆에서 윤희는 바람이 잘 통하도록 고추들을 뒤집고 있었다. 태수는 그 옆에서 작은 의자에 앉아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항상 모든 것을 정성껏 다루는 윤희가 늘 예뻐 보였다. 그렇게 이 둘은 같이 만들자고 이야기했던 고추장을 만들 준비를 했다. 내일쯤 절구질 시작하면 될 것 같아요. 절구질이라. 솔직히 좀 걱정되네요. 팔 빠질까봐. 그래서 둘이 하는 거죠. 번갈아 가면서 하면 힘 안 들어요. 빨갛게 말린 고추를 빻고 메주가루를 풀고 소금과 조청, 마늘을 섞어가며 간을 맞추는 과정은 하루 이틀로 끝나는 일이 아니었다. 하지만 이 둘에게 고추장을 담근다는 것은 그저 단순한 작업이 아니었다. 그것은 서로의 삶을 하나의 항아리에 담는 일이었고 오래도록 곁에 있겠다는 약속과도 같았다. 그리고 그 고추장이 익어갈 시간 동안 그들의 사랑도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익어가고 있었다. 가을밤이 깊어진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파전을 부쳐 막걸리 한 병을 가운데 두고 마당 평상에 나란히 앉아 있었다. 별은 드문드문 떠 있었고 마을에는 개 짖는 소리마저 들리지 않을 정도로 고요했다. 윤희가 조심스럽게 막걸리를 따르며 말을 꺼냈다. 이렇게 평온한 밤이 얼마 만인지 모르겠어요. 태수는 잔을 받으며 조용히 웃었다. 이 집에서 저는 늘 평온하다 못해 조용하고 너무 외롭기도 했죠. 윤희는 잠시 침묵했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렸고 그리고 이내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사실 서울에 있을 땐 늘 시끄러웠어요. 차 소리, 사람 소리, 또 마음속 소리. 그런 것들에 너무 지쳐서 어느 순간부터 귀를 닫고 살게 되더라고요. 태수는 그녀를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마음속 소리, 그게 제일 시끄럽죠. 제 남편 착하고 책임감도 강했는데 너무 무리했어요. 지인 부탁 한 번에 보증을 섰고 그게 발단이 돼서 비지산처럼 불어났어요. 그녀는 손을 무릎 위에 모으고 눈을 내리깔았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더니 남편이 안 보이더라고요. 전화도 안 받고 회사에도 안 갔다고 하고 결국 한강 근처에서 발견됐어요. 유서도 없이 저는 그냥 버려진 거예요. 태수는 숨을 길게 내쉬었지만 말이 쉽게 나오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잔을 들어 마셨다. 찬 막걸리가 목을 타고 내려가며 마음까지 시리게 만들었다. 그날 이후 집도 가게도 다 정리했어요. 사람들 시선도 견디기 힘들었고 친척들도 지인들도 하나둘 떠나더라고요. 윤희의 목소리는 더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너무 담담했다. 그래서 그냥 다 놓고 내려왔어요. 아무도 모르는 동네에서 아무도 저를 모르는 삶을 살고 싶어서요. 태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시선은 그녀의 손등 위를 향하고 있었다. 가늘고 고운 손등엔 작은 상처들이 희미하게 남아있었다. 몇 해를 밭에서 보내온 손이었다. 윤희 씨, 참 대단하시네요.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대단한 건 없어요. 그냥 살았을 뿐이에요. 그래도 이렇게 웃으며 다시 밥 짓고 고추장 담그고 그게 어디 쉬운 일인가요? 그 말에 윤희는 작게 웃었다. 태수 씨 덕이죠. 태수는 말없이 잔을 들었다. 이번엔 그가 먼저 윤희의 잔을 채워주었다.
저는 윤희 씨 오고 나서 집이 살아났어요. 사람이 없으니까 집도 제 마음도 죽어 있었어요. 우리 참 많이 비슷해요. 윤희는 태수의 손을 잡았다. 둘의 손이 겹쳐진 자리에서 묘한 온기가 흘렀다. 가을밤의 서늘한 공기 속에서도 그 온기는 오래도록 사라지지 않았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상에 앉아 오래도록 이야기했다. 그 밤 두 사람은 각자의 상처를 꺼내 보이며 서로를 받아들였다. 두 영혼이 마주보고 서로를 위로해주는 밤이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태수는 평소보다 이른 시간에 눈을 떴다. 부엌 쪽에서 나는 소리는 여전했지만 그날의 된장찌개 향은 유난히 더 깊었다. 이제 그녀가 없는 집은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였다. 윤희는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키고 있었고 태수는 밥상 옆에 앉아 신문을 넘기다 그녀를 바라보았다. 윤희 씨, 요즘 무슨 생각하세요? 윤희는 창밖을 바라보다 태수 쪽으로 고개를 돌렸다. 무슨 생각이요? 그냥 앞으로 말이에요. 겨울 지나고 나면 다시 떠날 생각이세요? 그 말에 윤희는 순간 대답을 하지 못했다. 그녀는 입술을 다물고 살짝 시선을 아래로 떨궜다. 태수는 한참 동안 그녀의 침묵을 바라보다가 다시 말했다. 물론 강요하는 건 아니에요. 그냥 궁금했어요. 요즘 가끔 윤희 씨가 먼 산을 바라보는 걸 보면 혹시 마음이 멀어지는 건 아닐까 싶어서. 윤희는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아니요, 그런 건 아니에요. 다만 이 모든 게 너무 좋으니까 괜히 불안해지는 거예요. 언젠가는 끝날 수도 있다는 생각, 이것 또한 잠깐일지도 모른다는 생각. 그녀의 말에 태수는 마음이 무겁게 내려앉았다. 평소보다 깊어진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윤희 씨, 전 처음엔 단순한 동거라고 생각했어요. 농사 끝날 때까지만, 고추장 담글 때까지만. 그런데 지금은 전혀 달라요. 함께 사는 사람, 같은 방에서 눈을 뜨는 사람, 같이 밥을 먹으며 같이 웃는 사람. 윤희 씨가 제 삶 그 자체가 됐어요. 윤희의 눈가에 금세 눈물이 고였다. 그리고 그녀는 손등으로 눈물을 닦으며 웃었다. 참, 사람 이상하죠. 혼자일 땐 누군가 필요해서 힘들고 함께 있을 땐 그 사람이 사라질까봐 또 힘들고. 그러니까 사라지지 말아요. 이제 그만 떠돌아도 돼요. 더는 떠돌지 않아도 돼요. 여기에 우리 둘의 자리를 만들어요. 윤희는 태수를 바라보며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그해 첫눈은 생각보다 빨리 찾아왔다. 태수와 윤희는 마당에 서서 함께 첫눈을 바라봤다. 그리고 태수가 말했다. 윤희 씨, 우리 그냥 이렇게 살지 말고 진짜 가족이 되어볼래요? 윤희는 놀란 듯 그를 바라봤고 태수는 주머니에서 작고 낡은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에는 오래전 아내가 그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반지가 들어있었다. 평범한 은반지였지만 그 안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 이건 제 아내가 돌아가기 전에 저한테 남긴 거예요. 언젠가 다시 누군가와 살아가게 될 때 꼭 이걸 주라고 했어요. 이건 이제 윤희 씨 거예요. 윤희는 눈물 한 줄기를 흘리며 답했다. 그래요, 우리 진짜 가족이 돼요. 며칠 뒤 마을회관에서 잔치가 열렸다. 결혼식이라 부르기엔 조촐했지만 마음만큼은 어느 예식장 못지않았다. 마을 주민들은 손수한 상 가득 음식을 준비했고 이장님은 자신의 딸이 입던 한복을 윤희에게 빌려주었다. 태수는 검정 정장에 낡은 구두를 신고 윤희는 연한 분홍색 치마 저고리를 입고 입장했다. 식장은 수줍은 웃음과 박수로 가득 찼고 이장님의 주례는 짧고 간단했다. 두 분 봄에 고추 심고 여름에 김 메고 가을에 고추장 담그더니 겨울엔 결혼도 하시네요. 사계절을 같이 살아낸 인연이라면 평생을 같이 살아도 부족하지 않을 겁니다. 사계절을 넘어 두 분의 마음은 평생을 함께 살아가길 바랍니다. 그 둘의 이야기는 차갑게 바람이 부는 고추밭에서 시작되었지만 함께 따뜻한 사랑을 일구어내고 있었다. 늦은 인생에 뒤늦게 찾아온 가장 따뜻한 사랑이었다.